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총장 최병욱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세계과학문화 포럼에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세계과학문화 포럼 조직위원회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많이 시청해 주시는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의 어떤 혁신을 이루는데 과학기술이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목차입니다. 우리 교육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인재상의 변화와 또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더 혁신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발전되고 있는 에듀테크가 교육 혁신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는지, 그리고 창의적인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6.25 전쟁을 이루고, 끝내고, 1953년에 이 1인당 주의 나이가 67불 수준이었습니다만은, 작년에 32,000불 수준에 올랐죠. 거의 500배 가까운 이런 급속한 성장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에서만이 이루어진 어떤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기적이 이루어진 데는 우리 국민들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물론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가장 큽니다만은,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대한민국의 남다른 교육열이 거기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하나의 원동력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이 어쩌면 대한민국의 교육열을 갖다가 아주 잘 보여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통해서도 이 길거리에서 학교를 열고 공부를 했던 우리 위에 선배님들 또 어르신들 그런 경험이 여기에 녹아 있죠. 아울러서 가난한 대한민국이 일찍이부터 해방 이후에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해서 1960년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의 100%에 가까운 초등학교 취학률을 보였고요. 광복 이후에 문맹률도 급속히 낮아지고 지금은 대한민국에 문맹자가 없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과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또 1990년대 이후에는 이게 고등교육으로 또 발전해서 2000년 초반이 되면은 이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도 80%가 넘어갔고요. 최근 들어서 약간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한국의 교육열은 아직도 OECD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우수한 인재를 길렀기 때문에 어떤 자원과 자본도 없는 상태에서 오늘의 세계 수준의 국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도 그렇고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이제는 과거와 같이 할 때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할까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많은 의문이 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인재상과 새로운 교육의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위 과거의 시대를 산업화 시대라고 부른다면은 그전에는 가장 성실하고 근면한 것이 최고의 인재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까 퀴즈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창의성,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업을 할 수 있는 4C의 인재가 필요하고 이 선진국을 추적하던 빠른 추격자의 역할보다는 이제는 선도적인 개척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기술을 복제해 오거나 베껴 오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공학적인 방법이나 벤치마킹의 방식보다는 이제는 융합을 통한 창조, 그 다음에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들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공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열심히 외우고, 그죠?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은 성과가 나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4시간을 자면은 뭐 합격을 하고 5시간을 자면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때입니다만, 이제는 이런 방법만 꼭 먹힌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네. 그리고 그러한 산업화 시대에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의 모습을 보더라도 선생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 강의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성과의 평가도 그저 시험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이고, 그 다음에 1등부터 꼴찌를 하나의 한 줄로 세우는 그런 시대의 교육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요즘의 수업은 어떻게 조금 많이 나아졌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절반은 예스고 절반은 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입식, 일방적 강의, 그 다음에 시험 위주의 평가, 서열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고, 특히 대학 입시 등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은 문제로 노출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과거보다는 확실히 발전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교실의 모습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바뀌죠. 학생들 스스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죠? 어떤 창의적인 실습이 일어나는 소위 말하는 액티브 러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한다면 능동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 수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는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교수자에 의해서 일방적인 가르치는 방식이 우선되어 있다면은 이제는 어떤 동료들 간에 협업하는 학습, 즉 그러니까 강의보다는 학습, 러닝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게 더 진화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수행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뭘 만들어 보거나 프로젝트를 하는 퍼포먼스 방식의 이 수업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능동학습, 액티브 러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유명한 학습 피라미드라는 피라미드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수님이 또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강의를 했을 때 머릿속에 남는 비율이 대략 5%라고 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명강의라 하더라도 학습자에게 완벽하게 내용을 전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스스로 토론을 해보거나 체험을 해보거나 심지어 남을 가르쳐 본다면은 그 학습의 효율은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이 아래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런 부분을 소위 액티브 러닝, 능동 학습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방식의 교육이 최근 들어서는 더욱더 각광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6년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제시한 2020년 바로 올해가 되겠습니다만 기업 근로자가 갖춰야 될 역량을 보면은 복잡한 문제 해결 역량,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성, 대인관계 등 아까 말한 4C에 해당하는 능력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과거의 방식보다는 이제는 능동학습을 통한 그런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능동학습에 기여하는 소위 말해서 교육의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AI 선생님, 그래서 소위 챗봇을 통한 학습 응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공개 수업, 소위 무크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도 온라인상에서 얻어지고 VR, AR, MR과 같은 실감형 기술이 발전하는 것도 교육에 기여하고 디지털 트윈, 디지털 교과서 등이 전반적인 에듀테크 산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들을 일일이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AI라든지 어떤 VR, AR, MR 등이 어떻게 교육에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AI 기반 교육이 되겠습니다. AI는 이미 우리 실생활에 많이 응용되고 있고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AI 조교가 실시간 학습을 지원하고 개인 학습자 맞춤형 콘텐츠를 갖다가 제공하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학습의 어떤 성과를 갖다가 확인해 내는 거, 그 다음에 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 진단하는 데도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AI 조교라는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의 조지아 공과대학, 조지아 텍의 한 교수님이 맨 처음에 시작한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아쇼 고엘 교수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주로 많이 질문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 인공지능을 학습시켰어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의 이름을 질 왓슨이라고 붙였고요. 이 AI 조교가 대학원생 수준의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해줘서 많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처음에는 컴퓨터 사이언스 한 과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작년에는 이제 그 컴퓨터 공학과 이외에 생물학적인 생태학교 과목 등에도 응용이 되더니 올해부터는 조지아 텍의 학부교 과목에 전반적으로 AI 조교가 활용되는 시대가 됐다,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아울러서 AI는 학생 지도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전자 지도 교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드바이저가 학생들이 입학에서부터 졸업할 때까지의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이드합니다. 학생의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전공을 결정하고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전공을 어떤 것에 흥미가 있을지도 나름대로 분석해서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전공 관련해서 필수 교과목들은 반드시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을 제대로 이수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학생이 학업 과정을 잘 쫓아가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은 다른 전공으로 옮겨가는 걸 어떤 것에 대한 추천 등을 해주기도 하고요. 스스로 이 어드바이저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실제 지도교수와의 면담도 권하는 이런 방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공지능은 실시간 학습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의 성과를 개선하게 하는 데이터들도 결과들도 많이 가져오고 있죠. 예를 들면은 수업 시간에 학생이 어떤 감정의 변화라든지 또는 학생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지, 몸만 와 있고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이 학습 참여도까지도 다 분석할 수 있고요. 나아가 교수님이 또는 선생님이 이 교수자가 강의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학생들을 좀 잘 설득해 나가고 있는지, 또는 혼자만 강의를 하는지 등을 다 데이터를 뽑아서 분석해 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개선 사항을 이 학습자나 교수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적인 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거는요, 지금 블랙보드, 그 다음에 캔버스, 무들과 같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학습 관리 시스템, LMS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과거의 학습 관리 시스템은 학생들의 어떤 수강 과목이라든지 성적 정도만이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학생이 얼마나 액티브하게 이 학습을 해 나가는지에 대한 데이터들도 다 뽑아내고, 학생의 어떤 목표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달성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업의 양은 많은지 적은지, 이런 데이터들을 모두 다 모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아진 데이터가 학생의 앞으로의 학습에 대한 가이드를 해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여기 블랙보드에서 활용되고 있는 블랙보드 프리딕트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는
그 교수자에게 우리 현재 뭐 예를 들면 29명 학생 중에 몇 명이 액티브하게 수업에 잘 참여하고 있고 또 몇 명은 잘못하면은 수업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들을 예측하게 해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에서는 학생이 지금까지 해온 그 성과를 봐서 이 현재의 수업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다.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더 성취도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등도 예측하게 해주는 어떤 조기 진단과 예측을 지원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시바타스 러닝이라는 여기 LMS에서도 이 대학 과정에서 1학년, 2학년 이런 과정에서 성적들이 다 모아지죠. 그것을 분석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3학년이다. 그러면 3학년에서 듣고 있는 수업이 만약에 이 학생이 뭐 ABC 정도의 학점을 받는다면 졸업할 확률은 얼마가 되고 만약에 이 교과목에서 어떤 성취도가 낮으면은 졸업할 확률이 어느 정도다. 즉 졸업 예측도 가능해지는 이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의 학습의 효과를 크게 이끌어내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주로 이 상업적 기반의 방식이었다면은 대학에서 운영되는 방식이었다면 몇 가지 상업적인 에듀테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조금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듀오링고라는 언어학습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개발돼 갖고 지금 전 세계에서 3억 명이 영어를 포함해서 한 38개 국어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이 AI 기반으로 어떤 그 학생의 학습 역량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어떤 내용들을 수강해 내야 될지 이런 것 성과를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이 시간의 손실 없이 빠르게 수업을 부족한 부분만 채워나가게 하는 방식이고요. 국내에서도 리드라는 기업이 산타토익이라는 그 어떤 솔루션을 개발해서 지금 꽤나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듀오링고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45만 명의 학습 데이터와 3천만 건의 어떤 데이터를 기계학습시켜서 학생의 학습을 진단을 하고 그 부족한 부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여드리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이 서드 스페이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작은 그림을 보시면 알겠는데요. 실제로 온라인으로 학생과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실제적인 튜터, 로봇이 아니고요. AI가 아닌 선생님이 학습을 온라인으로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하는 이 과정이 모두 다 기록되고 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학생이 얼마나 액티브하게 수업에 참여했냐, 선생님이 얼마나 잘 가르쳤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 줌으로써 학습자하고 교수자에게 다시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다음 수업에서는 더욱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영국에서 크게 인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 AI를 기반으로 한 이 에듀테크가 특히 그 아주 폭발적으로 이 성과를 일으키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2020년 기준으로 한 10조 원의 시장을 만들고 있고 초중고에서는 매우 이미 커다란 사교육 시장에 AI가 응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고등교육 분야는 크게 발전이 못됐습니다만은 아마 이번 코로나 시대가 이것을 더 가속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AI 중심의 교육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 학생의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상, 멘토 또는 AI 조교를 활용한다는 것 등이 학생에게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또는 흥미있는 분야에 수업하기가 되게 쉬워지고요. 아울러서 교수자나 학교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학생들을 하기가 쉬워지죠. 우리 학생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빨리 파악할 수가 있고 학생들을 좀 참여를 독려하기가 더 쉬워지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도 새롭게 만드는데 이 데이터 기반으로 가능해지고요. 선생님과 선생님들의 네트워크도 여기에서 가능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 AR, VR, 그 다음에 MR 기반의 실감형 교육도 요즘에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AR은 증강현실이라고도 그러죠. 뭐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한 회사에서 만든 포켓몬 고 같은 게임이 그렇습니다. 현실에다가 가상현실을 섞어서 만든 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VR은 완전한 가상현실이죠. 완전히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현실을 이렇게 모방해서 만든 것이 되겠고요. MR이라는 용어도 요즘은 꽤 씁니다. 한마디로 VR과 AR이 합쳐진 겁니다. 조금 더 증강현실보다는 가상현실에 기반을 하면서도 여기에 현실 세계가 섞여 있어서 불러지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교육에 활용한다면 소위 말해서 실감형 교육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실감형 교육은 방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코로나 시대에 특히 가능한데요. 가상 현장 실습이나 교육훈련, 원격 교육. 그 다음에 의과대학에서도 이것들을 되게 많이 쓸 수가 있어요. 뭐 인체 해부를 매번 할 수가 없을 때, 그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공과대학에서도 이 어떤 설계 같은 것을 미리미리 해보는 방식,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 그 다음에 뭐 학령인구 감소 시대입니다만 대학과 같은 데서 어떤 홍보나 가상 캠퍼스를 만든다든지 하는 방식 등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실감형 교육은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흥미가 크게 증가되고요. 위험한 실험 실습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도도 증가시키고 교육과정에 몰입하고 학생과 교수자 그 다음에 대상이 어떤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가능해짐으로써 훨씬 교육의 효과가 커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2018년 휘넷의 데이터에 의하면은 어떤 학습의 집중력도 증가하고 평가 점수도 한 30%씩 늘어난다. 가운데 있는 그림은 미식 축구에서 쿼터백을 가상현실을 통해서 훈련을 시켰더니 판단 능력이 의사결정 능력이 30%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 등이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미국의 어린이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실습에서도 반응을 보면은 매우 큰 효과가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은 많은 에듀테크 기반으로 성과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수단들이 창의적인 교육을 더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즘 크게 유행하고 있는 거꾸로 학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생님이 가르치고 집에 가서 복습을 했다면은 이제는 뒤집어서 스스로 온라인에서 학습을 하고 학교에 와서 토론을 하는 이런 방식의 수업 방식이 증대되고 있고요. 이런 것은 많은 연구 논문에 의해서 교육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이 입증 자료는 2011년 사이언스 논문에 의한 건데요. 한 대학에서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11주까지는 그대로 전통적인 수업을 두 그룹을 똑같이 수업을 했다가 12주 차에 한쪽은 플립드 러닝, 한쪽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했을 때 플립드 러닝을 한 거꾸로 학습을 한 경우가 74%의 어떤 100점 만점으로 하면 74점, 전통적인 학습 방법은 41점에 머무르는 것을 봐서 큰 효과를 입증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서도 이 거꾸로 학습 플립드 러닝 방식을 어떻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카이스트 이태혁 교수님의 어떤 만족도 분석에 의하면은 수강생들이 훨씬 만족도를 크게 느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플립드 러닝과 함께 창의적인 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PBL입니다.
하나는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 또 하나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 뭐 큰 개념에서는 같은 방식이죠. 문제가 주어지는데 그 문제가 단순하게 조금 이렇게 문제 중심으로 푼다 그러면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그러고, 요것을 이렇게 학습자 중심으로 조금 푼다면은, 아까 프로젝트 중심으로 푼다면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부릅니다만, 한마디로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추상적인 비구조화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해나가는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캐나다의 1960년대 의과대학에서 제일 먼저 실시가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교과서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고, 강의를 하기보다는 교수자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고, 학생은 수업을 받기보다는 문제를 푸는 사람, 이런 역할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최초의 그 좀 제안자가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의 베로우 교수였다.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을 했고요. 그래서 문제를 잘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 수업에서는 학습자 중심으로 통합 교육을 해나가고, 혼자 수업 받기보다는 소그룹으로 운영을 하고, 교수자는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에서는 비슷한 방식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의 솔루션이 하나의 프로젝트화 될 수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원래 공과대학에서 이게 시작이 됐고요. 여러 명이 모둠을 구성해서 어떤 그 실질적인 문제를 그걸 풀어가는 긴 과정을 통해서 하고, 마지막에는 발표하고 평가받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밭대학교에서도 이 유성구하고 연결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를 몇 가지 해봤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유성 온천지구의 개발과 관련된 상황을 주어지고, 문화예술거리 조성이나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 상품 개발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다란 문제를 주고요. 그 문제를 학생들이 이해하게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게 하고, 기획안을 발표를 하게 하고, 이런 방식의 역할을 해나갔죠. 그래서 이 유성구하고 함께 경진대회도 같이 하고, 우리 충남대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작년에 2번의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젝트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는 이 메이커 스페이스나 코딩 스튜디오들도 활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PBL이 조금 더 확산된다면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방식의 진행도 가능한데요. 제가 조금 시간이 오버해 나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냥 아주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디로 공과대학에서 4학년 단계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업을 해 나가고, 그 수업이 어떤 그 결과물로서 이 일상생활에서 또는 기업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얻어지고, 실질적으로 특허라든지 기술 이전의 성과로 가져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슬라이드는 전반적으로 마무리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21세기의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능동학습이 되어야 되고, 아울러서 이 AI나 실감형 교육이 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 아울러서 능동학습은 플립드 러닝, PBL, 캡스톤 디자인 등을 통해서 더욱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과학기술이 몇 가지 얘기한 에듀테크 산업을 크게 성장시킬 거고, 아마 앞으로 몇 년 사이에는 더욱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학기술이 창의적인 교육 혁신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의견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 사전 질문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서요. 질의응답 딱 한 가지만 진행을 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화면 띄워주시죠.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노인들을 위한 IT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도 점점 이렇게 혼자서 자기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그런 경향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물론 이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컴퓨터하고 조금 친해지는 그 노력은 조금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인공지능 기반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학습 수준을 스스로 그 판단을 해 주기 때문에 아주 소위 말해서 뭐 초등학교 학생 수준의 기초 단계부터 해 나가면은 누구의 어떤 그 간섭 없이도 자발적으로, 다만 시간은 좀 충분히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뭐 성인 일반 뭐 중고등학생이 뭐 일주일이면 할 것을 이 좀 시니어들은 한 달, 두 달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기 페이스대로 교육을 해나가는 것들을 충분히 가능하게 만드는 시대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